안녕하세요. 요즘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만큼이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양자 역학이라는 물리학 원리를 써서요.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풀 엄두도 못 냈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이게 마냥 현실화된다면 뭐 신약 개발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학습 능력도 뭐랄까 한 차원 다르게 끌어올리고 아니면 지금 쓰는 암호 체계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니까. 와, 그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져올 경제적인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죠. 일부 예측을 보면 2035년에서 한 2040년, 그때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자그마치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1조 달러 규모면 이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겠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분야일수록 우리가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최근 1년 사이를 보면 이 분야 전문 기업들 주가가 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 아이온큐라는 회사는 620%가 올랐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5,710%, 디웨이브 퀀텀은 3,600%, 그리고 퀀텀 컴퓨팅 잉크 여기는 무려 2,780%나 상승했어요. 이거 뭐 정말 대단한 열기인데요. 자, 그럼 한번 이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놀라운 성장세 그 이면에는 혹시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특히 주목해야 할 4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꼭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위험. 이건 어쩌면 기술 투자 역사에서 계속 좀 반복되어 온 패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혁신 기술이 딱 등장했을 때 초기에 나타나는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거품 형성, 또 결국에는 그 거품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사례들 꽤 많았잖아요. 90년대 후반 인터넷 혁명 초기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일 테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료됐을 때 유전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라든지 나노 기술, 3D 프린팅, 심지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까지. 항상 보면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막 금방이라도 바꿀 것처럼 여겨지면서 투자 열기가 확 뜨거워졌다가 근데 생각보다 기술 상용화나 수익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거품이 꺼지는 그런 패턴이었죠. 시장에 정착하는 속도, 이런 걸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이 분위기 역시 과거의 이런 패턴들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대하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또 기업들이 이걸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또 공학적인 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정말 큰데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던 그 거품의 초기 단계가 가진 특징들, 이건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감이나 주가 상승이 반드시 이 기술의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능력과 딱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의 가능성과 실제 기업의 단기적인 실현 능력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술 자체의 잠재력과는 별개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 네. 그럼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재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또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 이게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주주가치 희석이요? 아,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아이온큐, 리제티, D-Wave 퀀텀 컴퓨팅 잉크, 이런 회사들의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이 회사들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회사들 모두 막대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딱 6개월 동안의 운용 손실만 봐도요. 아이온큐가 약 2억 3,630만 달러, 그리고 리제티 컴퓨팅이 4,150만 달러, D-Wave 퀀텀이 3,780만 달러, 퀀텀 컴퓨팅 잉크가 1,8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와, 이게 반기 손실이라고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뭐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업 운영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뭐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투자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아직 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잡을 만한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랄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기업에 덜컥 큰 돈을 빌려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결국 자신들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파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요? 그걸 하면 회사로는 일단 자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총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1주의 가치,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마치 똑같은 크기의 피자 한 판이 있는데 나눠 먹을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주주가치 희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사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즉 불을 계속 켜놓기 위한 비용, 이걸 결국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는 형태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자금 조달 필요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 상승세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고 그 과정에서 내 투자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것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높은 주가 상승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업 가치 평가,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 이걸 따져보는 걸 의미하죠. 혹시 어떤 지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지표가 있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주가 매출 비율, Price to Sales Ratio, 줄여서 P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현재 전체 시가총액을 최근 1년간의 총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 대비해서 시장에서 몇 배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S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PS 비율,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인 비교를 해보면 현재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00년대 초반 그 닷컴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이죠.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시스코 시스템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대 기술 기업들. 이 기업들의 과거 12개월 매출액 기준 TTM이라고 하죠. 이 TTM PS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대략 30배에서 40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PS 비율이 30배를 넘어서는 수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게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험 신호로 여겨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닷컴 버블 때 최고치가 30배에서 40배 수준이었다. 와, 그럼 지금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요? 자, 이제 현재 우리가 다루는 이 기업들의 TTM/PS 비율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온큐는 308배입니다. 308배요? 네, 리게티 컴퓨팅은 1406배, 1406배? D-웨이브 퀀텀은 379배, 그리고 퀀텀 컴퓨팅 잉크는 무려 8965배에 달합니다. 자, 잠깐만요. 8965배요? 아니, 닷컴 버블 때 최고치가 30배, 40배였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수치인데요. 다른 회사들도 이미 그 역사적 고점을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높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현재 시장이 이 기업들의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의 미래에 있을 엄청난 성공을 현재 가치로 미리 그냥 다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항상 큰 폭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워낙 파괴적인 기술이니까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인 2029년의 예상 매출액, 이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미래의 PS 비율을 계산해 보아도 여전히 30배에서 90배 사이에 머무릅니다. 4년 뒤 예상 매출로 계산해도요? 네. 4년 뒤에 매출이 정말 예상대로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도 역사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주가가 과연 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 성과나 아니면 합리적인 미래 성장 전망에 의해서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앞서 말한 그 역사적인 거품 패턴처럼 기대감만으로 너무 멀리 나아간 것은 아닌가? 이걸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선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요소는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특히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는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이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들을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같은 7개 기업을 말하죠.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담입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정말 막강한 자금력, 기술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 최근 분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사업 운영을 통해서 그냥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말 막대한 자금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거나 아니면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그냥 통째로 인수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이들 빅테크의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다들 아시죠? AWS는 브레킷이라는 이름의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온큐나 리제티 같은 다양한 회사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럼 아마존이 아이온큐나 리제티 같은 회사들의 고객이 되어주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 전문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분명히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언제까지나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핵심 기술 인프라를 외부 파트너에게 의존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네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정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서비스 생태계에 이 양자 컴퓨팅 역량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강력한 동기도 있고요.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지 비용 효율성, 기술 내재화,
이런 여러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적인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이온큐 리니티인, D-Wave,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이런 전문 기업들이 분명 선발주자로서의 이점, 그러니까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얻는 여러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기술력이라든지 특정 분야에서의 노하우, 이런 건 앞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게임으로 가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가진 그 압도적인 자금력, 또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막대한 고객 기반, 시장을 장악하는 그 이코시스템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전문 기업들이 결국에는 빅테크의 인수합병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4가지 주요 위험 요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혁신기술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초기 과대평가와 거품 붕괴의 가능성. 둘째,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역사적인 기준이나 미래 예상 실적과 비교해도 정당화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아주 높은 수준의 현재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막강한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 심화 가능성.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 분야를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 분들께는요. 네, 제 생각에는 핵심은 결국 균형 잡힌 시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1조 달러 규모의 경제력 가치를 창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거대한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 특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 전문 기업들이 그 달콤한 과실을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짚어본 이 4가지 위험 요소들, 즉 역사적 패턴, 재무적 제약,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거대 기업과의 경쟁, 이것들은 모두 매우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이런 열기나 기대감에만 너무 편승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실제로 성숙하고 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어려움과 위험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보인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미래 기술,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4번째 위험 요소, 즉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과도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양자 컴퓨팅 시대의 최종 승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전문 개척 기업들이 아니라 결국 막대한 자원과 기존 생태계를 가진 바로 그 거대 기업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 기술 개발과 또 인수를 통해서 양자 역량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과 서비스에 통합해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양자 컴퓨팅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통합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주역들이 아니라 어쩌면 기존의 강자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면서 미래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라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